과학 우주 우주? 한국 공군 UFO 역대급 사건. 오케이, 이거 한번 보자. 보겠습니다. 자, 제목 한국판 로즈웰 사건. 한국 공군 UFO 역대급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한국판 로즈웰 사건이라는 이 사건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로즈웰 사건. 자, 여느 날처럼 이 공군은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훈련 비행에 나선 전투기 2대, 조종사, 부조종사, 팬텀기 2인 1조로 구성된 편대 비행기가 훈련을 위해서 출격을 하고 있었죠. 이 전투기를 보시면 여러분들 한 명만 타는 게 아니에요. 조종사, 부조종사가 있습니다. 이 앞뒤로 앉아있는 조종사들이 목격한 괴 비행물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명이 전투기 2대를 타고 강릉에서 대구로 비행을 하던 도중에 15,000피트 상공에서 수상한 빛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별들 사이에서 움직이는 의문의 비행체, 이것은 무엇일까요? 당시 공군 예비역 소장 임병선 씨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인터뷰를 제가 거절하려고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인터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 임무 중 하나인 것 같아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파일럿 출신의 임병선 장군님. 베테랑 임병선 장군과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장군님은 예비역 공군 소장입니다. 간첩선을 격침한 적도 있는 우리의 공군의 산 증인이죠. 그때 그 당시에 팀 스피릿 훈련 중이었어요. 괴 비행체를 목격했던 그 무렵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12.12 사태 일어난 지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광주의 민주화 운동을 몇 달 앞둔 격동의 시기였죠. 그런 시기에 잊을 수 없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데 8분 만에 이륙해서 강릉 쪽으로 가고 있었던 임병선. 아주 캄캄한 밤에 전투기 앞에 나타난 불그스름한 이 불빛을 내는 이 비행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팀 스피릿 훈련을 위해 긴급 출동 명령이 내려져 8분 만에 이륙해서 강릉 쪽으로 이동 중 붉고 푸른 빛을 내는 괴 비행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지상 통제소에 앞에 미식별 물체가 계속 움직인다. 지상 통제소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걸 추적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괴 비행 물체를 발견한 후에 지상 통제소에서 이런 말을 하고 추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지상 작전 통제관이 추적을 하라며 지시를 내린 것이죠. 이 괴 비행체 추적에 나선 임 장군, 선회를 했죠. 이 180도 뒤쪽으로 괴 비행체를 따라 다 잡으려는 순간 이 괴 비행체는 급하게 방향을 틀어 포항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비행물체의 기이한 비행, 비정상적인 이동을 하는 괴 비행체, UFO의 전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 UFO는 여러분들 이 발사체가 이렇게 나가면 이제 뒤에 연료를 소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형태가 아니라 갑자기 나아가다가 좌, 우 혹은 뒤 아니면은 위아래로 제멋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이 이제 UFO의 특징인 것이죠. 그리고 비행물체를 막아선 팬텀기. 포항 상공에서 괴 비행체를 막아서는데 성공한 팬텀기는 진로 방해를 시작합니다.
잠깐 서 있더니 수직 상승을 하는 거예요. 수직 상승을 해서 33,000피트까지 올라갔어요. 그 순간 잠깐 서 있던 궤비행체는 33,000피트까지 몇 초 안에 수직 상승을 해버립니다. PD는 묻습니다. 몇 초 사이에 그렇게 된 겁니까? 시간은 몇 초 안 걸렸을 거예요. 갑자기 비행체가 올라가더니 33,000피트에서 정지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저희가 근접으로 관찰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 관찰을 했습니다. 이 비행체는 공중에서 잠깐 멈추더니 혼자서 동그랗게 뱅 돌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승배 대령에게 비행물체 위로 올라가서 보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전투기는 이 비행물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마 저 정도쯤 거리가 됐을 거예요. 한 200m 정도. 기어이 200m 거리까지 따라가서 관찰하면서 주시를 하고 있었죠. 크기는 팬텀기의 3배 정도 됐었습니다. 지름 약 36m. 원반 형태로 둥그렇고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상하로 불꽃이 굉장히 강하게 분출되고 있었어요. 인상적인 건 상하로 산소 용접할 때 나오는 불꽃색을 아주 강하게 내뿜고 있었다고 합니다. 붉은색과 푸른색이 띄우는 그 불꽃 말이죠. 베테랑 조종사도 놀란 분사장치. 33,000피트에서 전투기가 작은 행동 반경으로 비행하려면 연료 소모가 엄청나거든요. 공중에 그냥 그대로 서서 떠 있으려면은 연료 소모가 엄청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위협 사격을 고려해 봤지만 연료 소모가 엄청나서 어쩔 수 없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투기를 백미러로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궤 비행체는 유유히 동해 쪽으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1980년도에 일어난 이 추적 사건, 과연 사실일까요? (1980년) 레이더에 탐지가 전혀 되지 않던 궤 비행체는 이 스텔스기가 나오기 무려 9년 전입니다. 이 과학기술의 산물 스텔스기가 나오기 9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믿기기 힘든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죠. 목격한 비행기술은 가능한 걸까요? 항공정비학과 진원진 교수님의 증언입니다. 이 위아래로 추진력이 분사되는 항공기는 아직까지 존재하지도 않고, 목격했을 당시가 1980년대인데 그때는 더더욱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함께 목격했던 조종사, 그때 당시 함께 목격했던 예비역 대령분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공군 예비역 대령 이승배 씨의 증언입니다. 그때 충격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것은 잊지 못할 이야기지만 그것만 알아두세요. 세상에 반드시 UFO가 있다는 것을. 전투기 조종사 4명이 추적을 했다는 게 사실이라는 것만 개인적으로 인정하시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행물체는 큰 타원형의 물체였는데 타원형의 가장자리는 빨갛고 파란 불빛 등으로 둘러놓은 듯이 아름다운 빛에 깜빡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36m의 그 지름에 있던 그 비행물체가 말이죠. 용광로에서 용해된 샘물이 끌어 튕겨 오르는 것처럼 황금빛의 찬란히 빛이 솟아오르고 있었다고. 이 물체의 상공을 낮게 가깝게 선의 비행을 2회 했는데 함께 이동한 채 2번 기도 내 뒤를 쫓아 이 물체의 상공을 함께 식별 비행을 했었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1980년도 3월 말 팀 스피리트 작전훈련 기간 중에 일어난 UFO와의 조우 및 추적 과정에서 예비역 이승대 대령의 생생한 증언이었습니다.
진짜 어찌 보면 이분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이 UFO를 본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난 이래서 여러분들, 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난 진짜로 나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우리 거짓말이 동란이가 자동으로 또 나와. 입 벌구개를, 아이고 우리 동란이 너무 고맙고. 나는 여러분들 이거, 나는 그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 오늘 아니 뭐, 와주셔서 감동입니다. 아유 나도 감동이어서 동란아, 나중에 한번 합방하자잉. 고마워. 이게 나는 진화설 뭐 혹은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 뭐 이런 종교설 저는 안 믿어요. 저는 진짜로 외계인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세계 곳곳에서 UFO들이 발견됐을 때 저는 더 믿음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UFO 목격, 거기 어디였지? 포천이었냐? 제가 예전에도 이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부동산. 이렇게 부동산 부지에서 띄웠던 이 드론에 찍힌 이 비행물체가 보시죠. 아 이거 이 영상 아니야. 경기도 평택, 그래 여기 이 2020년 5월 21일 날 비교적 최근에 찍은 이 영상인데, 이게 나는 보면서 너무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빨간색 원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날아오고 있죠? 정말 무슨 골프공 마냥. 근데 여기서 이제 90도로 방향 회전을 하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와. 근데 여기 이제 댓글에 저건 민들레씨 아니야? 저 주작 아니야? 하는데, 나는 이분께서, 이 김종건 중개사님께서 이거를 굳이 왜 주작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텐데, 예, 그냥 이 부지를 찍기 위해서, 예, 이 소비자들에게 고객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찍은 이 영상에 우연찮게 찍힌 이 UFO가 과연 이런 거를 어떻게 주작을 해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부동산 홍보 때문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왜? 인천 송탄 90도로 전환해서, 안성에서 송탄 방면으로 90도로 전환하면서 평택시청 방향으로 전환하는 비행체. 관종 아니야. 속도를 보니까 5616km, 시속 60초에 60분. 그래서 UFO 외계연구소라는 이 채널의 주인장이 댓글을 일주일 전에 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UFO는 아니고요. 촬영 당시 드론 카메라 렌즈에 태양빛이 순간적으로 스며들면서 생긴 일종의 렌즈 플레어 현상입니다. 하얀색 발광체는 광적으로 태양빛이 반사로 생긴 것이고요.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분석 견해를 올린 저는 UFO 연구가이자 영상 전문가입니다. 저는 안 믿어요. 저는 이게 UFO가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이 될까요? 이게 어떻게 렌즈... 저는 UFO라고 믿습니다. 예. 이분이 전문성을 띠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는 게 이래서 무섭다고 하는 일단 거구나. 이분이 이제 구독자가 13명이에요 여러분들. 전문성을 띠고 있다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본인이 이제 UFO를 찍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 순진한 김종건 중개사님께서는 이 댓글에 좀 힘을 실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UFO 연구소 저 사람이 외계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함. 그렇죠.
그렇죠. 맞죠. 예. 그래서 나는 진짜로 그 인간이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의 시초는 어디인가,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풀어내지 못하고 있잖아.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나는 외계인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유인원에서 진화가 돼가지고 뭐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언스.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총 세 가지야. 외계인, 그리고 외계인, 그리고 성경설, 성경설, 그리고 진화론, 이렇게 있는데 진화론이랑 성경설은 묶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진화론이랑 외계인은 묶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약간 그 시몬키 키우는 것 마냥 우리 인간의 어떤 성경설 뭐라 그러고 창조론, 창조론, 진화론, 외계인론 이렇게 있는데 나는 성경론이랑 외계인론은 묶을 수가 없다고 봐요. 근데 진화론과 외계인론은 이 두 가지는 내가 묶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설명이 되잖아. 성경에 나와 있는 데는 태초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고 뭘 창조하시고 이런 거라서 나는 사실 판타지라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외계인이 저는 있다고 믿어요. 너는 너 혼자 신발끈도 못 묶잖아. 이 외계인이 인간을 창조를 해내서 이 지구라는 별에 땅에다가 인간을 이렇게 시몬키 관찰하듯이 심어놓은 거지. 작물 관리하듯이. 그래서 가끔씩 지금 굉장히 발전한 거야. 원래 지금 외계인들도 과학기술이 계속 발달이 되니까 외계인들도 계속 과학기술 발달돼서 아까 1900 하나님이 외계인일 수도 있지. 아까 1980년도에 찍혔던 그 비행 모르면서 물체는 누가 누구한테 설명해. 지름이 36m라 그랬어. 근데 이 지금 지구뿐만 아니라 외계인도, 그러니까 외계인도 과학기술이, 걔네들도 과학기술 계속 발달을 한 거지. 청와대 프로메테우스 봤지. 그래서 크기를 존나 줄인 거야. 크기를 존나 줄인 거야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작고 더 빠른 비행 물체를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그냥 이 외계인이 지구를 돌다가 우연찮게 찍힌 거지.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 외계인들의 습성은 은근히 자기들이 미지의 어떤 그런 그 대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간 쾌락을 느낄 것 같아. 내가 만든 이 인류들이요. 우리 존재가 궁금하느냐. 이러면서 내가 이제 얘 영화 보여주지 말라고 했잖아.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지. 내가 어떻게 좀 찍히기만을 바라면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킥킥대고 있을 거란 얘기지. 맞지 않아?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인간 재배했다는 거 들으니 금요일에 알파 에피소드 생각나네. 그래, 외계인이 인간을 재배한 거야. 맞다니까. 영화 프로메테우스가 어쩌면 지구는 외계인이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지. 외계인이 그냥 시몬키 키우듯이 우리를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거야. 관찰하고. 인간이 어디서 왔든 왜 떡양인만 많은 코로 만들었냐 외계인 시바럼들. 얘네들의 그 시간 개념과 이런 것들이 우리랑 완전 다를 거야. 너가 철구랑 다를 게 뭐냐?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더 제 생각을 확신이 들어요. 한국 공군 UFO 역대급 사건이었습니다. 1980년도에 일어난 한국의 로즈웰 사건이라고 불리는 큼지막한 사건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너네 집에도 밥 해주는 외계인 있잖아. 북푼 유튜브에 외계인 존재 가능성 계산한 거 있는데 보자. 형 놀리려 보진. 그래? 안 봐. 자, 다음 사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폭력배들, 이거 내가 다뤘었냐? 네. 아, 이런 거 좀 지우라니까?
90년대에 일어난 비극적인 혈액형 사건, 살인 사건 볼까요? 자, 봅시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목은 혈액형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90년대에 일어난 비극적인 살인 사건으로 전문가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건인데요. 40세 남편 김종우, 이 등장인물 1990년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어떤 살인사건에 대한 남편의 진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2시경 4차까지 회식 후에 2시에 귀가한 남편, 그 이후로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을 하는데요. 그리고 새벽 6시 목이 말라서 김종우 씨는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누워있던 그 사건 현장을 스케치해 본 자료입니다. 이 남성이 누워서 자는데 옆에 식칼이 놓여져 있고 그 식칼에는 혈흔으로 보이는 것들이 묻어 있습니다. 당시 현장 사건 사진이고요. 과도처럼 보이기도 하고 방에 피가 고여 있었습니다. 옆에는 칼이 놓여져 있었고요. 놀라서 거실로 뛰어나가니 아내가 그만 죽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흉부에 14회가량 흉기에 찔린 상흔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방에 가보니 아들 역시 사망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로 보니 칼로 4회, 젓가락으로 9회가량. 또 다른 방에는 딸이 사망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가슴에서 등으로 이 흉기에 의해 관통상을 입고 있었고요. 관통상에 입은 시체가 있었고요. 굉장히 잔인무도한 살인 사건입니다. 침입 흔적이 없고 흐트러진 물건이라든지 뒤진 흔적이 전혀 없었다. 외부에 침입 흔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 옆에서 칼이 발견되고 새벽에 귀가하여 새벽에 일어나고 경비원이 부부싸움하는 소리를 듣고 등 남편을 살인 용의자로 지목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죠. 칼을 쥐고 이 가슴에 대고 계속 찌르게 된다면 한 방향만 나옵니다 라고 증언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스스로 했다 이렇게 알 수도 있고, 그 남편이 하얀 옷을, 바지도 하얀 걸 입었던 걸로 봤을 때 와이셔츠 위에는 피가 한 방울도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이상한 사건인데 부검 결과 아내가 칼에 찌른 방향이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곳을 찔렀다가 저곳을 찔렀다가 한 것이 아니라 칼이 들어간 한 방향을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라는 얘기죠. 남편 옷엔 피가 튀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진실은요, 남편 김종우 가명이고요, 혈액형 O형입니다. 부인 이영주 가명이고요, 혈액형 O형입니다. 둘은 O형입니다. 사건 2년 전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오늘 학교에서 혈액형 검사했는데 엄마 A형이 났어. 남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 아들의 얘기를 듣자, 잠깐, 당신이 O형이고 내가 O형인데 윤철이가 왜 A형이야? 둘 다 O형인 부부 사이에서 A형의 아들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후 남편의 의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새벽 2시 25분 여자의 비명소리가 7회에서 8회가량 들렸다라고 합니다. 텔레비전 안테나도 부서져 있었습니다. 탁상 시계와 머리핀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요.
사건 당일에도 부부싸움을 하는 듯한 소리를 경비원이 들었습니다. 이 최종적인 사태 책임은 이놈이다. 쉽게 말하면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살인사건의 용의자는 분노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고 봅니다. 범인은 바로 아내가 아들과 딸을 살해한 후 자살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의외죠. 아들을 더 많이 찌른 것은 남편을 아들에 투영시켜 그런 것이라는 정말 의외의 분석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사망 전 남편 옆에서 칼을 두고 다시 거실로 돌아와 사망한 것은 아내의 분노가 굉장히 크고 남편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여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모두 남편의 책임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자신마저 이 사건에 희생을 시킨 것이죠. 아내는 14번을 찌르며 자살할 때 주저흔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마지막, O형으로 알고 살아온 남편은 A형이었습니다. 와. 이 자료를 접한 어떤 팬코인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요. 90년에 벌어진 일이고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는 91년도에 도입이 됐다고. 남편은 평생을 O형으로 알아왔는데 아들만 검사를 계속했나봐요. 근데 나는 이거를 부인도 좀 되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좀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근데 너무 억울했던 거지, 어떻게 보면 부인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게 쌓여서 자신을 14번이나 계속 찌른 거지, 죽을 때까지. 안 믿어주니까 이 가정의 파탄이 너무 괴롭고. 그럼 본인 몸에 칼방 14방 놓고 그 몸으로 남편 자는 방에 칼 놓고 온 거임. 그렇지. 이 남편은 어떻게 살아갈까? 평생을 존나 자신을 원망하며 살아갈 것 같아. 와. 그러니까 남편도 너무 안타깝고 아내도 너무 안타깝다. 저 현실에 의해서 친자 검사라는 게 이럴 수도 있겠구나. 혈액형을 잘못 알고 살아온 거지. 와. 와, 얘들아 쌈배 한 대 피자. 와, 이거 진짜 존나 소름 존나 돋네. 애들은 먼제임. 담배 하나 줘봐. 칼리스타가 왜 나와? 야, 저럴 수도 있구나.
다음 거 하나 골라볼까요? 너무 안타깝다 이제 이 사건은. 다른 거 볼게요. 자, 다음 사건입니다. 다음 제주판 살인의 추억,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아직 대법원에서 판결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스테리 사건이고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피해자의 동선 및 범인 차량 예상 경로입니다. 사건 포인트는 사인은 이렇습니다. 목졸림에 의한 경부 압박 질식사, 하의가 벗겨진 채 발견됐지만 성폭행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른손 바닥에 경미하게 베인 상처 외에 특별한 외상은 없었습니다. 범인은 면식범이었을까요? 보통 면식범에 의한 살인은 원한 등의 이유로 폭행 흔적이 남습니다. 피해자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는 성향이 크고요. 이 피해자 이씨 가방 속의 신분증은 그대로였습니다. 현금 10만원 가량이 없어지고 구타, 상해 흔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비면식범의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수사 단서는 이렇습니다. 이씨의 실종 당일 남자친구 집과 사체 유기 장소 간 통행한 택시 운전기사 10여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물증은 없었고요. 거짓말 탐지기 결과 택시기사 1명의 진술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고내봉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됐는데 시간은 측정 불가합니다. 피해자의 집이고요. 고내봉 이곳에서 시간 측정 불가능한데 이곳에 농업용 배수로에서 이씨가 변사체로 발견된 곳입니다. 이게 살인의 추억이랑 비슷한 점이 살인의 추억도 이곳에서 발견됐었죠. 실제로도 배수로에서. 시작 지점은 이곳이네요. 제주시청 쪽. 2009년 1월 31일 오후 9시 제주시청 부근 동창 모임이 시작된 곳이고요. 2월 1일 하루 지난 오전 2시 45분 친구들과 헤어지고, 그러니까 술을 다 먹고 이 동창 모임에서 술을 먹고 남자친구 집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 포인트, 2월 1일 오전 3시 남자친구와 흡연 문제로 다툰 뒤 남자친구 집을 나섭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만나고 나서 다투고 택시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간 것이죠. 3시 7분경 콜택시를 요청한 114 전화가 마지막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청과 이 1번, 2번, 3번 포인트를 경유해서 제주도청으로 이렇게 택시가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이 씨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4시 4분경 애월읍 광령초등학교 부근에서 휴대폰이 이곳에서 꺼집니다. 이 씨의 휴대폰, GPS를 탐색할 수 없는 그 시점이죠. 그리고 6번 포인트로 이동을 합니다. 한라 수목원을 경유해서 시간 추정 불가능합니다.
제주시 아라 이동 소재 휴경지 피해자 가방을 버리고 도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죠. 이 씨는 이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5번 포인트에서 이 씨의 휴대폰을 가해자는 꺼버렸고요. 그리고 6번 포인트로 이동을 해서 시간 추정이 불가능한 이 아라 이동 소재 휴경지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버리고 도주했을 것으로 추정한 이 경찰의 동선입니다. 크게 보면 이제 제주도라는 곳에서 애월읍, 제주시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후술하지만 저 휴대폰이 강제로 오프되었다는 주장은 항소심 재판에서 깨집니다. 자, 이제 사건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입니다. 2009년 2월 1일 제주도에서 실종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수정씨, 가명 27살입니다. 새벽 3시 남자친구와 다투고 밖으로 나와 콜택시를 불렀죠. 오후 7시경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동창회 술자리를 가진 후에 밤을 넘겨 2월 1일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나서 2월 1일 2시 45분경 A씨는 집에 부모님에게 찜질방에 자겠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다만 그 후 택시를 타고 찜질방이 아닌 남자친구의 B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 집에서 도착하고 얼마 안 돼 A는 B와 다퉜습니다. 흡연의 문제로 인해서 그대로 집을 나왔죠. 담배 문제로 남자친구와 다투고 A는 집을 나오고 3시 3분경 실망이다, 네가 이럴 줄 몰랐다 라는 식의 비난하는 남자친구에게 이 비난 섞인 문자를 보낸 것이죠.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이후 택시를 타기 위해 평소 이용하던 택시 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배차를 받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이후 114에 통화를 건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확인된 A씨의 마지막 행적이었는데요. 이를 마지막으로 A씨는 실종이 되었습니다. 출근도 하지 않았고 가족들은 2월 2일 오전에 실종 신고를 했죠. 경찰의 휴대전화 추적을 통해 A의 휴대전화가 2월 1일 새벽 4시 4분경에 휴대전화가 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경찰. 시신을 발견한 곳입니다. 실종 일주일 후에 한 배수로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수정씨. 경찰은 실종 당일 새벽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5일 후인 2월 6일 한 주민이 A의 물건이 든 채 버려진 A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 A의 가방에는 지갑, 신분증 등의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로부터 2일 후인 2월 8일 한 주민이 농업용 배수로, 지도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가방이 발견된 지점과 정반대의 방향이었죠. 이상함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여성의 시체가 배수로에 놓여져 있었어요. 실종된 A였습니다. A의 시신은 실종 당일 입고 있던 무스탕에 상의를 입고 있는 채 엎드려 누워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의 치마와 속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여성인 점, 그리고 하의가 벗겨져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경찰은 성폭행을 의심을 했죠. 하지만 부검 결과 뜻밖의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였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과 용의자, 피해자 사망 시간에 대한 경찰과 부검의의 엇갈린 입장. 사건은 미궁 속으로 치닫습니다. 피해자가 언제 사망했냐를 두고 수사하는 경찰 측과 법의학자 측의 의견이 갈렸는데요. 경찰은 실종 당일 실종된 지 얼마 안 돼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법의학자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법의학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시신 부검 결과 직장의 온도가 대기보다 높은 상태, 위의 내용물이 완전히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시신이 발견된 지 24시간 이내에 사망했다는 진단을 내렸죠. 간단하게 경찰은 오래전에 죽은 것, 법의학자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라고 의견 충돌이 일어난 것이죠.
피해자가 실종된 건 2월 1일, 시신으로 발견된 건 2월 8일인데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피해자가 누군가에 의해 어딘가에 감금된 채 음식을 제공받았고 알코올을 섭취한 채 사망했다는 뜻인데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택시를 탄 게 마지막 행적이라고 보고 택시기사들을 용의선상에 놓고 수사했습니다. 그 당시 저곳에 있었던 택시기사분들을 말이죠.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지점, 가방이 발견된 지점,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지점 등을 계산해 예상 경로를 특정하고 해당 시간대에 그 지점을 다신 택시기사들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수사 끝에 택시기사 C씨를 범인으로 특정했습니다. 당시 제주지방경찰청 미제사건 담당팀 팀장님 양수진 경찰관님의 증언입니다. 박 씨의 이동 동선이 굉장히 불명확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실시했을 때 거짓 반응이 나오는 등 굉장히 의심스러웠죠. 이 택시기사 C는 조사 때 진술을 일관되게 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에서 조사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거짓말 반응이 나왔죠. 그러나 별다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또한 부검 결과에 의해 사망 시간을 2월 8일부터 24시간 이내로 법의학자의 주장대로 본다면 그 당시 C에게는 분명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C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사건은 풀리지 않은 채 미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검경과 동물 실험 그리고 과학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피해자가 죽은 배수로 돼지죠? 예. 이 동물로 실험을 했는데 경찰은 동물 실험 결과 피해자 시신이 일주일 동안 부패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가천대 법의학과 석좌 교수 이정빈님의 증언입니다. 수분이 있으면서 바람이 싹 불면 물기가 계속 날아갑니다. 이 기와열을 계속 뺏어가니까 시신이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 2018년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간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이정빈 법의학자 등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개와 돼지의 시체로 5차례 걸친 동물 실험을 했는데 실험 결과 당시 배수로의 환경, 날씨, 습도 등이 냉장고 역할을 하여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막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시신 일부에 빗물이 흐른 형태의 흙먼지가 남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류품의 가방 속 물건이 모두 물에 젖은 채 발견이 되었는데 이것이 비라고 가정을 하고 당시 제주도에 비가 온 것은 2월 3일 뿐이었습니다. 즉 피해자는 실종 당일 늦어도 2월 3일 이전에 사망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로써 최초 C의 알리바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수사 결과에 피해자 어깨 부분의 피부에서 작은 실오라기를 몇 점을 발견을 했는데 이에 대해 증폭 검사를 한 결과 당시 용의자 C가 입은 옷과 같은 종류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사건 발생 9년 후 용의자 박 C를 다시 긴급 체포한 경찰. 과학수사 기법 발전으로 CCTV와 미세 섬유 등 증거물을 보강 및 재분석해 박 C를 기소했습니다. 제주검경은 C를 경북 영주에서 체포했고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보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이것은 또 기각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후 7개월간 보강수사 끝에 택시기사 C의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트렁크 등에서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옷과 유사한 실오라기들을 발견해냈는데요. 이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용의자 C를 구속하게 됩니다. 이를 가지고 대대적인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고 불리던 오래전의 미제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학수사의 진보로 억울한 죽음을 해결했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수차례 얘기했듯이
정말로 끝인지 아닌지는 재판을 봐야 알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열렸습니다. 경찰의 기소 제목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강간과 살인입니다.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1심서 무죄가 나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범인을 잡았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법원 1심 재판에서 피고와 C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은 피해자가 택시에 탑승한 아파트 지점, 피해자의 시신이 유기된 배수로, 이동 경로 CCTV에 찍힌 것을 근거로 피해자가 2009년 2월 1일 3시 25분경에서 3시 45분경 사이에 사망한 것이라고 추정을 했는데, 동물 실험의 결과 법의학자 증인 이의 의견에 따르면 비가 온 날인 2월 2일, 3일 이전에 2월 3일 이전에 피해자의 시신이 배수로에 놓여야 하고, 이후에 기화열에 의한 냉장 효과로 사후 24시간 지나도 부검 당시에 시강이 유지되고 부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게 변수죠. 이런 것들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 의해서 확실하지 않다라는 처분을 내린 거죠. 그리고 위 내용물에 피해자가 실종 직전에 섭취한 음식과 비슷한 내용물이 발견된 점, 피해자의 시신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된 점을 보아 알코올 섭취 후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일만 한데, 피해자 비슷한 옷을 입은 다른 승객의 흔적일 수도 있다라는 법원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박 씨의 택시로 보이는 차량이 찍힌 CCTV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법원, NF 소나타 차량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랜저 등의 다른 차종일 수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 해상도, 노이즈, 가려짐 등의 문제로 해당 범인으로 추정되는 그 차량이 피고인의 NF 소나타라고 장담할 수 없으며 그랜저 등 다른 차종일 수도 있다는 점. 검사가 주장한 범인의 이동 경로는 최단거리 경로로서 설문 대상 택시기사 185명 중 134명이 선택한 경로로 제3자가 다른 경로로 운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런 변수 등을 생각을 해서 무죄를 내립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즉시 항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는 2심에서 또 무죄를 내립니다.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하면서 피고인의 청바지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 미세 섬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부당하다고 항소했는데, 이것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용의자의 인터뷰입니다. 처음부터 다 억측으로 시작이 됐었고 모든 상황들이 전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검찰은 이에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것만 보면 빼박 범인처럼 보였는데 판결문을 보니 애초에 유죄가 나오기 어려웠구나 싶었던, 아마 대법원에서도 뒤집힐 것 같지 않아 보이긴 했는데, 일단은 판단을 기다려봐야 여담으로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판결문을 보고 싶으면 제주지방법원에다가 얘기해야 되는 걸 이제 알았다는 것. 광주고등법원에 했더니 친절하게 돌려주더라는 이런 후문이 있었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도 확실하지 않은 증거로 제2의 윤성여 씨를 만들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이해가 가기도 한다라는 네티즌의 입장들이 또 있고요. 법원 판단도 이해가 간다. 다른 승객의 실오라기였을 수도 있다 라는 점. 이 한 명만 표적으로 놓고 수사하기에는 너무나도 다른 변수들이 존재한다라는 점. 그리고 그 배수로가 냉장고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부패되지 않은 점, 뭐 이런 점들을 통해서 이 용의자 택시기사 C의 알리바이가 맞다라는 점, 뭐 이런 부분들. 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범인 입장에선 존나 얻어 걸린 거야. 맞지? 범인 입장에선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얻어 걸린 거고 천운이 따른 거지. 제가 예전에도 그 영화 그 살인마 재개 집이라는 영화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나온 내용도 굉장히 운이 좋아요. 예. 이제 살인을 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자신이 벌였던 범죄를 완벽하게 어떤 알리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전문 살인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신의 차에다가 이렇게 막 시신을 묶어가지고 밧줄에 끌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이렇게 막 운전을 가는데 그 시신이 이렇게 끌고 가다 보니까 이제 핏자국이 막 남았거든, 길에. 근데 운이 좋았던 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 핏물들이 아스팔트에 남았던 그 시신의 피가 땅에 쓸려서 나왔던 그 피들이 다 씻겨 내려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완벽범죄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면은 이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참, 맞아. 그래서 이 살인마들이 비 오는 날을 좀 저기 했던 것 같아.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마찬가지고 좀 잡히긴 잡혔지만, 근데 그 잡힌 놈도 보니까 그 교도소에서 이상하게 자기가 이제 뭐 영담 늘어놓듯이 이제 범죄자들이 이렇게 교도소에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자신들이 이제 벌였던 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 경찰들 멍청하다고 이제 경찰들 뒷담 까면서 자신이 벌였던 범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뭐 경찰들이 밝혀내지 못한 점, 이런 제주도가 것들을 왜 이제 조선시대부터 썰을 유배지로 풀면서 쓰였을까? 썰을 풀면서 그런 연유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그러니까 참 그치, 범죄 부심을 부린다는 거지. 이 범죄자들이 그 교도소에 있을 때는. 그래서 참 그 살인의 추억, 그 박찬욱 감독님이 존나 천재라고 느껴지는 게 난 뭐냐면, 마지막에 송강호 씨가 그 이제 그 살인 사건이 있었던, 미지 살인 사건이 있었던 그 논밭에 배수구 쪽에 이제 가서 한번 싹 들여다본 다음에 마지막 엔딩 장면이, 박찬욱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봉준호 감독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점이, 송강호 씨가 이렇게 딱 이제 열어봐. 이제 그 밑에 쪽을 열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배수로 쪽을 이제 한번 쓱 들여다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올라가기 전에 장면이 딱 그거였잖아. 이러고 있다가 늙은 그 송강호가 카메라를 딱 이렇게 딱 응시하잖아. 계속 응시하고 한 3초에서 5초가량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 내포했던 의미가 뭐였냐고 이제 영화 전문가가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그 장면을 왜 만들었느냐, 지금도 소름 돋아. 봉준호 감독님이 이 영화를 분명히 이 범죄자, 이 살인의 추억을 분명히 봤을 것이다. 영화관 혹은 어떤 곳에서든지 자신의 범죄를 주제로 한 그 영화를 분명히 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찔리라고, 죄책감을 느끼라고 이 형사가 계속 뚜렷하게 쳐다보는 장면을 넣었다 그래요. 근데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지. 교도소 안에서 봤구나. 팩트는 그 범죄자 살인이 추억 본 적 없다고 함. 이춘재. 코트의 미스테리는 딱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떠셨나요? 오늘 3가지를 전해드렸는데 즐거웠나요? 볼만했나요? 하나만 더요? 죄송합니다.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죄송한데 안 합니다. 싫어요. 안 할 거예요. 예. 형님 귀신 이야기는 뭐 없나요?